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카드값을 딱 5일 늦게 냈을 뿐인데 다음 달 카드가 갑자기 정지됐다는 문자를 받은 적. 단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겨우 5일입니다. 그런데 그 5일이 여러분의 신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오늘은 금융사들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연체의 진짜 규칙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택배 기사 박 씨는 요즘 하루 200개가 넘는 물량을 혼자 처리합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카드 결제일이 15일인데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20일이 됐습니다. 딱 5일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문자 한 통이 옵니다. 고객님의 카드 사용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합니다. 연체가 뭔지는 알았지만 5일 만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5일이 나중에 대출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신용카드 할부, 대출, 이 모든 금융상품에는 연체라는 개념이 붙어 있습니다. 연체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오늘까지 10만 원을 갚기로 했는데 못 갚으면 그게 연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체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일 연체부터 90일 이상 연체까지 그 단계마다 금융사가 여러분에게 취하는 조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금융사들은 가입할 때 아주 작은 글씨로만 알려줍니다. 거의 말해주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연체는 기간에 따라 여러분의 신용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연체의 단계는 어떻게 나뉠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금융사 내부에서 연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연체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단기 연체입니다. 1일에서 30일 미만의 연체예요. 이 구간은 금융사 내부에서만 기록되고 당장 신용점수에 반영되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2단기 연체 기록은 해당 금융사 내부 블랙리스트에는 올라갑니다. 즉, 그 카드사나 은행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신규 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0일 이상 연체입니다. 이 순간부터 신용조회회사, 즉 KCB나 나이스의 연체 정보가 공식 등록됩니다. 신용조회회사란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신용점수를 계산하는 기관을 말해요. 여러분이 대출 심사를 받을 때 금융사가 조회하는 바로 그 점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30일이 넘는 순간 이 기관에 연체 기록이 뜨고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90일 이상 연체, 즉 장기 연체입니다. 이 구간이 되면 금융사는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기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급여 압류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은 연체가 해소된 후에도 최대 5년간 신용정보에 남습니다. 결국 1일에서 29일 그리고 30일 그리고 90일. 이 세 개의 선이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나누는 기준선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 섹션에서 나옵니다. 왜 5일 만에 카드가 정지되는 걸까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건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카드 정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카드사는 여러분이 결제 대금을 연체하면 약관에 따라 카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관 가입할 때 동의하셨잖아요. 길고 복잡한 그 약관 어딘가에 연체 발생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거의 모든 카드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며칠 연체하면 카드가 정지될까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카드사마다 내부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요. 어떤 카드사는 5일 만에 정지하고 어떤 카드사는 10일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카드사는 연체 금액 규모를 보고 판단하기도 해요.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카드가 언제 정지될지 미리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예요. 자취를 시작한 지 1년이 된 20대 직장인 김씨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씨는 월급날이 25일입니다. 카드 결제일이 20일인데 이번 달에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생겨서 잔액이 부족했어요. 결제일에 못 내고 25일 월급 받자마자 바로 납부했습니다. 딱 5일입니다. 그런데 카드가 정지됐고 신용점수는 아직 안 떨어졌는데 그 카드사에서 다음 달에 한도를 30만 원 줄여버렸어요. 김씨는 그 이유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도가 줄어 있었어요. 이게 불법일까요? 합법입니다. 약관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1년에 본격 시행된 이 법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카드 가입할 때 연체 정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곳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약관 동의 버튼 한 번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투명한 기준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까요?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신용카드 연체율은 약 1.6% 수준입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전체 카드 이용자가 약 1억 장이 넘는다는 걸 감안하면
수십만 명이 매년 연체를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30일 미만의 단기 연체자입니다. 즉 진짜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 깜빡했거나 타이밍이 안 맞거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단기 연체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의 단기 연체로 카드 한도가 줄어들고 이후 금리 조건이 나빠지고 심한 경우 신규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신용 페널티의 연쇄 작용입니다. 신용 페널티란 한 번의 금융 실수가 이후 여러 금융 거래에 불리한 조건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말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구조는 여유가 있는 사람에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동이체 걸어두면 됩니다. 하지만 월급 주기와 결제일이 맞지 않는 사람,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긴급 지출이 생긴 사람에게는 이 구조가 너무 가혹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다룰까요? 지금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미국도 연체 문제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이 2022년에 중요한 규정을 발표했어요. 신용카드 연체료 상한선을 기존 $30에서 $8로 대폭 낮추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0일 미만. 단기 연체는 신용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을 재검토하자는 움직임이 함께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 금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규정의 일부는 법적 공방 중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핵심은 미국은 소비자 측에서 이 불합리함을 공론화하고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의 금융행위 감독청 FCA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연체 발생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사전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단순히 약관에 넣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금융사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비슷한 취지를 담고 있긴 하지만 실행 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업종과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불합리함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통신요금 연체를 생각해봅시다. 핸드폰 요금을 5일 늦게 냈다고 해서 바로 번호가 정지되고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사들은 보통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전에 문자로 몇 번이고 알림을 줍니다. 단기 연체 기록도 신용점수에 직접 반영되지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용카드 결제는 이미 쓴 돈을 갚는 거잖아요. 통신요금은 이미 쓴 서비스 비용을 내는 거고요.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카드 연체는 5일 만에 정지되고 통신 연체는 30일을 줄까요? 더 나아가 볼게요. 아파트 관리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것들도 연체가 생기면 불이익이 생기지만 그 처리 방식과 신용점수 반영 방식은 금융연체와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해야 급여 압류 등이 시작되거든요. 결국 같은 연체라도 카드 연체에 가장 빠르고 강한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카드사, 은행, 금융사들이 그 기준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규제 당국이 세밀하게 개입하는 영역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비교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부터 이 구조의 가장 비합리적인 부분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불합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연체료 문제입니다. 연체료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 성격의 금액을 말해요. 그런데 이 연체료 계산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카드사들의 연체 이자율은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30만 원짜리 카드값을 한 달 연체하면 연체 이자만 5,000원이에요. 작게 보이죠? 그런데 이 연체가 계속되면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 구조가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원금이 분할 납부 중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12개월 할부로 샀다고 해보세요. 한 달치 할부금을 못 냈습니다. 그러면 일부 카드사는 남은 할부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즉 8만 원짜리 한 달치를 못 냈는데 남은 원금 80만 원 전체에 연체 이자가 붙는 구조예요. 이걸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원래 분할로 갚기로 한 약속이 깨지면서 남은 금액을 전부 즉시 갚아야 하는 상태로 바뀌는 걸 말해요. 이 기준도 금융사마다 다르고 언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는지 소비자는 잘 모릅니다. 카드사가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걸 경험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40대 가정주부 최 씨 이야기예요.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공과금을 카드로 관리하는 최 씨는 어느 달에 남편 차량 수리비가 갑자기 터지면서 카드 결제를 20일 정도 못했습니다. 이미 20일이 됐으니 신용점수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에 왔죠. 최 씨가 놀란 건 연체 이자였어요. 20만 원을 연체했는데 이자 계산에 할부 원금까지 포함되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온 거예요. 금융사는 명세서 어딘가에 이 내용을 적어두긴 했지만 최 씨는 그걸 읽지 못했습니다.
이건 최 씨의 잘못일까요?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조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결제일과 급여일을 반드시 일치시키세요. 카드 결제일은 대부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급여가 25일에 들어온다면 결제일을 26일이나 27일로 맞춰두세요. 이것만 해도 타이밍 문제로 생기는 연체를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자동이체 설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바쁘면 잊어버립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연체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요. 단, 이체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이체도 실패하므로 결제 예정 금액만큼은 항상 결제일 전날 미리 넣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연체가 이미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갚되 30일이 넘기기 전에 무조건 해결하세요. 30일이 기준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신용조회회사에 공식 등록되고 이후 처리가 훨씬 복잡해져요. 네 번째, 금융사에 먼저 연락하세요. 이게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나 직후에 카드사나 금융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연체 처리보다 정상 상환이 낫기 때문에 생각보다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 번째, 자신의 신용 점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K10이나 나이스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 점수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봐야 합니다. 사실 이 연체 시스템은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빠르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의 등장입니다. 지금까지 신용점수는 주로 과거의 연체 이력과 부채 규모로 결정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통신요금 납부 이력, 공과금 납부 기록, 심지어 쇼핑 패턴까지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대한신용평가 모델이 생겨나고 전통적인 금융거래 기록 외에 다양한 생활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을 측정하는 방식이 확산되면 단순히 카드 연체 몇 번으로 신용이 무너지는 구조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마이데이터란 내 금융 정보를 내가 직접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현재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 정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줄어들면 소비자 입장이 조금 더 강해져요. 셋째, 정책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금융당국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금융감독원에서는 서민 금융보호 강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어요. 연체 관련 소비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단기 연체에 대한 지나친 페널티를 제한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바뀌지는 않더라도 방향은 분명히 소비자 보호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드는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연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구조를 미리 알고 있어서 피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실제 이야기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그 클릭 하나로 계속 만들어집니다.